10명 중 7명이 결국 이 8가지 이유 때문에 노후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미리 알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8사람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진실과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작은 해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내일의 내 모습은 아닐까 같이 들어보시죠. 그 시작은 평범했던 하루에 갑자기 찾아온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저녁이면 아내와 산책을 즐기던 남자. 그에게는 이제야 쉰다는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김영수 63. 퇴직 후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소박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참새가 날아드는 모습을 보며 잠시 허리를 펴곤 했습니다. 점심엔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다가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엔 고기 굽고 쌈 싸먹자고.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들이우는 골목길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좀 쉬는 것 같지? 저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게. 늦게 온 방학이지만 그래도 왔네. 그 대화는 은퇴 후 가장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 도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땅이 기울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실이었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던 날 의사가 내민 진료비 내역에는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비, 재활치료비, 약값이 이어졌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비급여 항목은 모두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한번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두꺼운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서랍 속 적금을 깨고 오래된 차를 팔았습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던 지도와 카메라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다시 밀려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가자. 라는 말이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제 목소리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2년쯤 지나자 생활비마저 카드빚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은퇴 후엔 여행 다니며 살고 싶었는데 병원비 내느라 다 날렸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싱크대 물소리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주방에 메아리 쳤고 그게 아내의 한숨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모른 척 TV를 켜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은 몸만이 아니라 통장과 마음까지 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장성 보험이나 실손보험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둔다면 병원비가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은 줄어듭니다. 또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지역 건강센터 복지관의 도움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은 우리의 몸을 흔들 수 있어도 우리의 노후 전체를 빼앗게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마음에서 또 다른 무게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길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부심이 어떻게 노후를 흔들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68. 퇴직하던 날 은행 창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올 때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노후 걱정 없겠구나. 이제는 좀 숨 쉴 수 있겠지.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웃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자주 보면서 살자고. 그날은 오랜만에 웃음이 많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큰아들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집값이 치솟아 전세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 해볼게요. 정호 씨는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그때의 그는 계산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전세금을 보태주고 가전제품도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생활비는 괜찮을까? 정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 키워놓은 보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그날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아들이 또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사업을 해보려고요. 작은 카페인데 전망이 좋아요. 정호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부모에게는 늘 미안했지만 희망만큼은 가득했으니까요. 얼마면 되겠니? 그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줄었고 빚은 쌓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주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 달은 꼭 갚을게요. 정호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야.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 통장은 비어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 줄여야겠어. 짧은 말 속에는 수년간 쌓인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제야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예금이 거의 다 소진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했고 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은행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했어. 틀린 건 아니야. 다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 늦게 배운 거지.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값지지만 자녀의 독립은 결국 자녀 스스로의 몫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작은 보탬과 함께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기에 자녀 지원금과 노후 자금은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삶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방향만 바로 잡으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 이야기처럼 매달의 호흡마저 가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혼자가 된 어느 날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직 연금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70.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뒤 집은 더 커졌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낡은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안경을 조심스레 닦으며 그녀는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버텼어. 국민연금 11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160만 원. 처음엔 남편과 함께 모아둔 적금을 깨며 버텼습니다. 통장을 열어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쓰고 말아야지. 금방 다시 채워지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바닥이 보였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자는 늘어가고 생활은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텅 비어갔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붙잡고 오래 고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은 더 이상 넉넉함이 아니라 버팀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들른 어느 날 순자 씨는 반짝이는 딸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내려놓고 달걀을 골랐습니다. 달걀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삶도 달걀 같으면 좋겠다. 깨지지 않는 것으로.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조금만.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우는 소리와 급한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번 달이 빠듯해서. 그 말이 미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빈 방 안에서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김치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배추 다듬을 줄 아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배추를 다듬고 무거운 봉지를 옮겼습니다. 허리는 쑤셨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손에 쥔 잔돈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 아직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간은 일이 있었고 어떤 주간은 없었습니다. 고지서는 쉬지 않고 도착하는데 내 돈은 자꾸만 쉬어버렸습니다. 아래층 윤 여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집에 방 하나 비잖아. 학생 하나 들어오게 하면 어때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의 사람을 어떻게 들여요? 하지만 밤의 빈 방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책이 있던 자리. 책장에는 아직 그가 끼워둔 종이 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방 하나 빌려주려고 해. 괜찮지? 대답은 없었지만 허락을 받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일정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덮쳐오던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방안을 바꾸듯 어떤 선택은 삶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을 빌려주는 것처럼 작은 임대 수입 혹은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부업을 찾아두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출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지역복지관이나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후의 삶은 완벽한 풍족이 아니라 작은 불빛 하나를 더하는 선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불빛마저 꺼뜨리는 믿음의 무너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돈을 잃은 순간보다 더 크게 믿음을 잃은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도현 65. 퇴직 후에도 그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참 성실해. 괜히 젊었을 때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야. 그런 도연 씨에게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확실한 투자야. 월세 수익이 보장돼. 노후에 딱이야. 친구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 내 친동생도 들어갔다니까. 몇 달만 지나면 생활비 걱정은 사라질 거야. 도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내와 조용히 살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지. 같이 늙어가는 친구인데. 믿음은 그 순간 계약서 위에 찍힌 도장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믿을만했지. 이제 좀 숨을 돌리겠구나.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 왜 안 들어와? 도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흐르고 TV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광고 소리만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들은 말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무너졌습니다. 공허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에 힘없이 계약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노후였는데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구겨진 계약서 종이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글씨처럼 그의 믿음도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긴 한숨 끝에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잃어도 돼. 그런데 제발 당신 자신만은 잃지 마.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고 오랜만에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한번 금이 간 믿음은 오래 아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사람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투자 전 반드시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는 말이 붙는 상품일수록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노후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이어질 다음 이야기 간병의 무게 앞에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5번째 이야기는 돈보다 더 무거운 간병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은희 69.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시골에 내려와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두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새잎이, 가을이면 주홍빛감이 매달려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아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이제 아침마다 새소리 듣는 게 참 좋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은희 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고단했던 세월 끝에 찾아온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남편에게 치매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 안경 어디 뒀지? 여보, 식탁 위에 있잖아요. 둘은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웃음은 줄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이름을 잊고 길을 잃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다녀온다던 사람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겨우 남편을 찾은 순간 은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어디 가지 말아요. 그때부터 은희 씨는 직장 대신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약을 챙기고 점심이면 식사 시간을 잊은 남편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밥은 여기에 있어요. 여보, 이쪽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냄비에 국을 데우면서도 약봉지를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하루는 남편의 하루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간병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자니 생활비가 빠듯했고 혼자 돌보자니 몸이 무너졌습니다. 허리 통증에 진통제를 달고 살았고 밤마다 쪽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 남편이 침대에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웃이 와서 말했습니다. 은희 씨, 이러다 본인 먼저 쓰러지겠어요. 그 말에 은희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대로는 오래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제야 은희 씨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병 속에서 갇혀 있구나. 사랑은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정신이 맑아진 순간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그 짧은 순간이 며칠의 고단함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은희 씨는 요양원 문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미안해. 남편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길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남편이 시설에 들어가고 난 뒤 집은 조용했지만 은희 씨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감나무 아래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남은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간병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제도를 활용하면 요양보호사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병하는 사람의 자기 돌봄입니다. 본인이 무너지면 사랑하는 사람도 끝까지 지킬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방식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함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아이도 키워냈고 은퇴 후엔 같이 여행이나 다니며 웃으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생각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63. 남편과의 갈등은 은퇴 이후 더 커졌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은 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 하루 종일 TV만 보지 말고. 정희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 줄이나 알아?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챙기는 게 일이잖아. 그걸 왜 몰라? 사소한 말다툼은 점점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마디로 끝나던 언성이 나중엔 며칠을 이어가는 냉전이 되었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식탁 위에는 밥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정막을 깼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두 사람만 남은 집은 더 쓸쓸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미소와 달리 현실의 집은 냉랭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는데 지금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오래 준비된 듯 담담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진심이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혼의 이별은 단순히 마음만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윤정혜 씨는 절반의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같이 산 세월은 어디로 간 거지? 30년을 함께 쌓은 기억이 도장 한 번에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혼자가 된 뒤 그녀는 작은 월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는 꾸준히 지출을 늘렸고 연금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낯선 원룸에서의 첫날 밤 정희 씨는 불 꺼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정서적 공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홀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장에 가도 집에 돌아와도 밥상 앞에도 늘 물음표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누구와 밥을 먹어야 하지, 누구와 아플 때 기대야 하지. 그 질문이 매일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정희 씨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의 고요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TV 소리조차 그녀에겐 낯설고 멀리 느껴졌습니다. 황혼 이혼은 재산도 나누지만 삶의 지지대까지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무겁습니다. 정희 씨는 그 무게를 견디며 다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뒤 지역 평생교육원,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는 혼자 사는 가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월세 연금 지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나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희 씨가 홀로의 삶에 적응해 가듯 누구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가게 하나쯤은 해봐야지. 하지만 그 꿈은 종종 빚으로 끝납니다. 김성호 66,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그는 동네 상가에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이 걸린 날 유리창에 붙은 반짝이는 스티커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처음엔 가게 앞이 북적였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치킨을 사갔고 근처 학원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성호야, 드디어 사장님 됐네? 잘 될 거야. 사진도 찍고 맥주잔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첫 한두 달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표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문제 없겠는데? 아내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가 주인이지. 잘해보자. 그러나 손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바로 옆 블록에 들어섰고 배달앱 수수료는 매달 늘어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수익은 줄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저녁이면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 찬 주방에서 그는 땀을 닦으며 닭을 튀겼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30년을 일한 건 아닌데. 기름이 튀는 소리와 환풍기 소음 속에 그의 중얼거림은 묻혀버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밤중 장부를 정리하던 날 그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아. 적자가 또야. 이러다 우리 집까지 위태로워져.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좋아질 거야. 처음엔 다 힘든 법이야. 하지만 곧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을 버티는 동안 그는 손님 없는 가게에서 불 꺼진 간판을 붙잡고 서 있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배달앱 리뷰에는 기름이 너무 많다. 다른 집이 더 싸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리뷰창을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정 무렵 홀 청소를 하던 그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걸까?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밀린 임대료 고지서와 은행 대출 상환 통지서였습니다. 30년 모은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폐업 당일 철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서던 날, 성호 씨는 한참을 발걸음 떼지 못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벽지, 달아빠진 주방기구, 손때 묻은 계산대가 마치 그를 붙잡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의 중얼거림은 조용한 상가 골목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옷에 밴 기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도전은 노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퇴직금은 다시 쌓기 어려운 무게로 남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서 없이는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정적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을 꿈꾼다면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 말이 아닌 실제 운영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꼭 내 가게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소규모 온라인 사업 등은 초기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내 인생 2막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일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짐을 경험했더라도 준비한다면 다시 일어설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도 흔하지만 치명적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장미자 70.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운 거실, 그녀는 혼자 TV를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은행 보안팀입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안전하게 다른 계좌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보호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계좌가 전부 동결됩니다. 순간 미자 씨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사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막상 자신에게 닥치니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안내대로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확인 절차, 그리고 송금 버튼. 삑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모아온 적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고 TV 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다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체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막아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출금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으로선 막을 수 없습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용기를 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돈을 잘못 보냈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그런데 속아요? 인터넷만 켜도 다 조심하라고 나오는데. 말은 맞았지만 그 말은 미자 씨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구나.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절약하고 모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상담실. 사건 피해 접수를 위해 진술서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바보처럼 살았어.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경찰관은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세상이 자신만 두고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장롱 속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다시 채워지지 않을 빈칸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내 평생의 시간과 수고가 담겨 있었는데 그 빈칸은 돈의 공백이 아니라 삶의 공백처럼 다가왔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급히 송금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은행 공식 번호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는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채널입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은 바보라서 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안을 노린 범죄입니다.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장미자 씨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경험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희는 당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자존감이 무너질 때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고 더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살아내야 한다. 누군가는 병원 침대 옆에서, 누군가는 빈 통장 앞에서, 또 누군가는 식탁 위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모두 같은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작은 습관과 선택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넷입니다. 그중 막내는 저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유산을 저 혼자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그들에게는 변명이 되어버렸고 저는 조용히 가족을 등진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요,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가장 오랫동안 곁에서 모셨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유산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모르고 넘기면 얼마나 억울해질 수 있는지 꼭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로 52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도 챙기고 가끔은 제 자신이 어디쯤 있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몇 년 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던 날이었어요. 큰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 한마디에 가스불을 끄는 것도 잊은 채 가방 하나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말씀이 느려졌고 몸 한쪽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병명은 뇌경색. 앞으로 혼자 지내시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제자매들이 병실 복도에서 모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맞벌이라 시간 안 돼. 우리 애가 입시 중이라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지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하나둘 다들 이유를 댔고 그때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그래도 좀 시간 되잖아. 아이들도 크고 집도 가까우니까 네가 맡는 게 낫겠다.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만 도와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재활치료 조금 받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시면 요양보호사라도 쓰자. 그게 형제들 사이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의지하시는 게 많아졌고 제 하루는 온통 아버지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한 아란 알컵에 나눠 담고 식사 도중엔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떠먹여드리고 병원에 가는 날이면 휠체어를 차에 싣고 진료실 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계단이라도 나오면 등에 업고 옮겨야 했어요. 한 번은 겨울 눈 오는 날이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보건소에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이었죠. 미끄러울까봐 손 꼭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네 손 잡고 걷게 될 줄이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다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형제들 앞에선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명절 즈음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고는 잘 모셔드려 한마디 남기고 가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하면 그게 괜한 하소연 같아 보여서요. 넌 그래도 같이 있어 주잖아. 우리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런 말 몇 마디면 다 이해되더라고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몫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7년의 시간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쓰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이 채 지나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죽을 드리려고 식탁에 수저를 놓았는데 방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평소처럼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계셨는데 표정이 참 편안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 것처럼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가슴 깊은 데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잘 가셨다. 제 안의 슬픔과 안도, 후회와 고마움이 한꺼번에 얽혀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자매들도 모두 왔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묘하게 어색하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큰오빠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유언장이래. 손으로 직접 쓰신 거래.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그 봉투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기대 반, 불안 반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펼친 종이에는 선명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딸, 미정이에게 집 한 채와 예금, 텃밭 모두를 남긴다.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인사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들이쉬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다 너한테만? 우리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향해 형제자매들의 시선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말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던 거 아니야? 혹시 네가 쓰게 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딸이 아니라 의심받는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톡방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 돈 다 네 거냐? 우리 아버진데 왜 너 혼자 다 가져? 나는 장남이야. 그 집, 내 몫이야.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메시지에 핸드폰을 보기조차 싫어졌습니다. 형제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같은 결론이었어요. 당장 재산 분할하자. 법대로 하자. 너 유원장 위조한 거 아니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이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마른 입술, 떨리는 손 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억지로 삼킨 채 작은 목소리로 꺼냈어요. 유언장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쓰신 날짜와 서명이 있었고 내용도 명확했어요. 자필 유언장이 맞고 법적 요건도 충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뜻이 분명하네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가족 간의 다툼은 감정의 문제라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형제들의 감정은 점점 더 날카롭고 독하게 변해갔습니다. 큰언니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거야? 처음엔 다들 그렇게 의심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그건 명백히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언장이란 건 단순히 종이에 글을 쓴다고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작성한 사람의 의사와 법적인 형식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와 서명을 명확히 남겼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런 자필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위조나 강요를 의심할 여지도 거의 없다고 했어요. 법률적으로는 효력 있는 유언장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일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전체 유산 중 일부에 불과했고 유언 내용이 명확한 이상 뒤집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와서 대놓고 따지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제가 다니는 성당에 찾아와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섭단다. 돈 앞에선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달라지더라.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사실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이후의 삶은 딸이 아니라 간병인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간병인조차 아니었죠. 돈도 없고 교대도 없고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무급 간병인. 누구 하나 고생 많다는 말 없이 딸이니까 당연하지라는 말로 포장된 무제한 책임의 삶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걷던 아버지, 말없이 운동화를 사주시던 그 따뜻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몫이라며
묵묵히 버텼죠. 하지만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몇 년으로 늘어날수록 제 삶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늘 미안, 다음에 보자는 말로 끝났고, 오랜만에 시간을 내 미용실에 간 날엔 염색약을 바른 채 응급 상황이라는 전화를 받고 머리를 반쯤만 말린 채 뛰쳐나와야 했죠. 갱년기로 고생하던 제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밤에는 불면, 낮에는 무기력. 기운이 없어도 아버지가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했어요. 정작 제 병원 진료는 일정을 잡아도 늘 뒤로 미뤄졌고 마음껏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픈 건 사치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제 안에 무너지는 감정은 점점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 누구 하나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는 그 흔한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면 조금은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면 그래, 내가 헛되게 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 위로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울었어요.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하지? 왜 내 삶은 점점 사라져만 가는 걸까? 딸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이 갑자기 너무 무섭고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돌봄만 하는 삶. 전화기 울릴까봐 멀리 나가지도 못하는 삶. 하루하루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도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한 조각도 남지 않은 그런 날들. 그리고 그 고요한 부엌 한 구석에서 나조차도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가끔씩 제 눈을 마주 보시던 아버지의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 대신 늘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죠. 그 눈빛엔 미안하다는 깊은 죄책감과 고맙다는 따뜻한 감정이 같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짧고 조용한 눈빛 하나가 지쳐 쓰러지려던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도 위로도 없던 그 시간에 오직 아버지의 그 눈빛 하나만이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 눈빛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딸로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똑같이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엔 죽을 데워드리고 점심엔 약을 챙기고 TV를 틀어드리고 나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참 이상했어요. 늘 차갑던 손인데 그날따라 묘하게 따뜻했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손끝에 힘이 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아, 너는 참 고맙다. 그 한마디였어요. 숨이 찬 듯 말끝이 자꾸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이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우리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방 하나가 나왔어요. 가방 안에는 오래된 통장, 서류 뭉치,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 봉투 겉면에는 막내에게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필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공증까지 완료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형제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언니 오빠들 눈치 보며 아버지를 모셔왔던 제가 과연 무얼 받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을 펴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본인은 전 재산을 막내딸 미정이에게 남긴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오빠는 헛웃음을 지었고 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저를 기억해 주셨다는 게,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벅찼거든요. 나 진짜 별거 바라지 않았어. 그저 수고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나 싶었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도둑이 되었고 욕심 많은 막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은 것도, 유언장을 받은 것도, 간병을 도맡은 것도 모두 나인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정말이야? 너 진짜 몰랐어? 그 말에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다 가져.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은 거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다시 가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넌 끝까지 그러는구나.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더니.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때도 지금도 전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었는데요. 누구보다 조용히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뒷모습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요. 마치 가족에게서 조용히 지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무렵 셋째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말 없었고 침묵만 흘렀어요. 그리고 한참 뒤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유언장 진짜였어?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남기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직접 써주신 편지였어요. 약해진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그 안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죠.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준 네 마음이다. 그 말을 읽던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우리 다 너한테 미안해야 해.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린 조금씩 예전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언니와 그렇게 눈물을 나누고 난 뒤 저도 그제야 말할 수 있었어요. 언니 나도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어. 아버지랑 함께한 그 시간 절대 쉽지 않았어.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름때가 찐 옷이며 수건까지도 처음엔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왜 밥이 이렇게 짜냐, 병원은 왜 이렇게 늦게 가냐 하며 쉴 틈 없이 말이 많았죠. 솔직히 처음엔 원망도 들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는데 왜 늘 내가 손해보는 쪽에 서 있는 건지. 근데 하루는요. 아버지가 잠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텐 고맙지.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듯 말씀하셨죠.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건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느라 평생 딸한테도 마음을 내어준 적 없던 사람이 늙고 아프고 그래서야 조금 부드러워진 거죠. 그 뒤로 저도 달라졌어요. 잔소리도 덜 듣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체온계는 늘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 흉내를 내며 아버지, 오늘은 혈압 괜찮아요 하고 살갑게 말도 걸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왜 늘 내가 손해보는 쪽이어야 할까? 왜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든 짐을 나만 짊어져야 할까?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쌓여만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아버지 곁을 지내면서 조금씩 제 마음도 바뀌어 가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의무처럼 했던 돌봄이었는데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보고 말없이 제 손을 꼭 잡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나면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너 결혼 생활 힘들었지? 엄마 없을 때 아빠가 그걸 다 못 봐줘서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를 간병하며 진짜 깨달은 건 돌봄은 결국 마음이 만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부담이었습니다. 잠 못 자고 식사도 제때 못하고 아버지의 감정 기복까지 감당해야 하는 날엔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힘들다는 생각보다 지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간병은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구나. 그걸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 안에서 몸으로, 눈물로, 그리고 침묵 속에서 배웠어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엔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내 진심이 남았어요. 세상엔 많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우리도 그랬어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속마음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늘 조심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이상하게도 끝이 다가와야 마음을 꺼내더라고요. 서운함도 미안함도 그제야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서로를 껴안았어요. 늦었지만 참 다행인 일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마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어요. 내 딸 고생 많았다. 정말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릴 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 마지막에야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잠시 쉬시는 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그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 시간을 떠올려도 울지 않아요. 그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간병은 고된 일이었지만 돌봄은 결국 서로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도 저도 그 시간을 통해 조금씩 녹아내렸고 마침내 진심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가족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 끝에는 사랑이 남는 것.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간병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꼭 따뜻한 말 한마디 놓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위로가 되니까요. 사랑은 결국 함께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